자, 봅시다. 제망매가 가볼게요. 2차 교재. 2차 교재 제망매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런 기본적인 필기가 좀 있는데 필기 들어가기 전에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먼저 넘어가자. 제망매가라고 했는데 이 제자가 무슨 제자냐면 뭐 제사 지내다 할 때 제자니까 얘는 추모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추모하다. 자, 망매할 때 망자가 이질망자고 매자가 누이매자거든요. 그럼 망매가 되면 어떻게 되겠니? 누이가 죽은 거야. 그래서 망매 그러면 죽은 누이야. 그러면 죽은 누이를 뭐 하는 노래? 추모하는 가짜는 노래잖아. 그래서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라는 뜻이야. 알겠지? 월명사라는 이제 승려야. 이름만 봐도 승려지? 승려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면서 지은 노래가 이 제망매가야. 읽을 때 제망매가가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 그러면 그렇지. 제망매가가 되겠죠?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작품의 장르가 뭐냐면 이 작품의 장르는 바로 향가야. 향가. 그래서 이제 향가에 대한 공부가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향가에 대한 필기를 할 텐데,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좀 페이지 넓은 데 있잖아, 여기. 페이지 넓은데 여기다 선생님 여기다 좀 써놓도록 해. 니네는 알겠지? 선생님은 줄이 없어서 쓰기 힘들어서 줄 있는 노트를 하나 띄울 테니까 선생님 여기다 쓸 테니까 니네는 거기다 한번 쓰도록 하세요. 파이널 교재 있어요? 파이널 교재 있어요. 무조건 다 집어넣어놔요 거기에. 자, 한번 가볼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향가라고 했지? 향가. 자, 이 정도 크기면 되지? 오늘 날씨가 따뜻하고 그래서 그 시간은 번지긴 하는데, 향가는 언제 만들어진 노래냐면 어느 시대? 조선시대, 신라시대. 꽤 오래된 노래야. 신라시대. 뭘로 기록된 거냐면 신라시대 향찰로 기록된 기록된 시가문학이라고 보면 돼. 기록된 시가문학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향찰로 기록됐다고 했는데 그럼 향찰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럼 향찰은 뭘까요? 학교에서 진도 아직 안 나갔니? 향찰은 조선시대, 신라시대 우리 한글 있었니 없었니? 없었지. 그러면 표기를 하려면 뭘 가지고 표기를 해야 되겠냐? 그 당시에는 한자를 써야 되겠지. 그래. 그래서 이 향찰은 기본적으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향찰의 개념이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전체를 우리 어순대로 표기합니다. 어순대로 표기 이렇게 돼. 근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전체를 우리말 어순대로 표기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알아낼 수 있는 힌트가 있어. 그러면 한자의 음은 주로 뭘 빌렸고 한자의 뜻은 주로 뭘 빌렸느냐, 이것도 알 수 있게. 음과 뜻을 빌렸으니까 음이나 뜻을 빌린 게 아니라 뜻은 주로 어떤 걸 빌렸냐면, 뜻은 실질 형태소. 여기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실질 형태소를 주로 빌렸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겠지. 실질 형태소. 그렇다면 음은 어디를 빌렸겠니?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가 돼 있어? 형식적인 의미, 형식 형태소를 빌리는 거야. 이런 것들은 형식 형태소는 쉽게 말하면 조사라든지 어미라든지 접사, 이런 애들은 음을 빌려서 썼고 실질적인 의미는 뜻을 빌려서 썼단 말이야. 만약에 이제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 우리는 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란 말과 나는으로 하자. 자, 나는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뭘로 바꿀 거냐면 향찰로 기록해 볼 거야. 이걸 향찰로 한번 기록해 보자. 그러면 옛날에는 나는 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얘는 한문으로 빌려야 되겠지. 여기서 실질적 의미는 나야 느냐? 나지. 나는 한자에 뭘 빌린다고? 뜻을 빌리는 거야. 그러면 나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있겠지. 그래서 그걸 쓰는 거야. 뭘? 이렇게. 이게 숫자가 무슨 글자냐면 나아자. 나아자. 아니, 이게 일단 보는 거야. 규칙을 알기 위해서. 나아자. 그러면 너는 얘는 뭘 빌려야 돼? 실질형 태소니까 소리를 빌려야 되겠지. 그럼 소리가 는으로 나는 애를 빌리는 거야.
눈으로 소리 나는 애가 없으니까 뭐 대충 야, 이 한자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나. 괜찮아. 뭘 써체 그냥 틀리면 어때? 야, 선생님 무식한 사람 되지 뭐. 생각이 안 나. 이게 스물은자야. 스물은자. 그러면 얘는 뜻이고 얘는 의미지. 그러면 쓸 때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고 어떻게 해? 읽을 때 어떻게 읽어? 나는 이렇게 읽는 거야. 여기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뜻을 빌린 거고 여기는 형식 형태소니까 뭘 빌린다는 거야? 소리를 빌려서 나는 이렇게 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선생님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렸다는 거야. 실질 형태소는 주로 뜻을 빌리고 형식 형태소는 주로 음을 빌리고. 그래서 읽을 때 이렇게 읽어놓고 나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향찰은 쓸 때는 이렇게 써져 있을 거잖아. 그럼 얘는 한자냐 우리말이야? 향찰은 우리말이라 그래야 돼? 한자라 그래야 돼? 향찰은 중간 우리말이라고 불러. 우리말이라고 봐. 그러니까 우리의 어느 음성 언어를 주체적으로 표기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서 우리말로 표기하지 한자라고 말하지 않아. 자, 그럼 가보자. 그럼 여기 선생님이 우리말 전체를 표기했다는 얘기는 어떤 말을 나타낼까? 우리말 전체라고 하면 아까 여기 말했던 실질적인 뿐만 아니라 뭐도 기록했다는 얘기야? 그래, 형식 형태수까지 기록했다라는 뜻이겠고 말 그대로 우리말 어순대로 표기했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전체를 우리말 어순대로 표기하는 것이 향찰인데 향가는 뭐를 신라시대 이런 향찰로 기록된 시가 문학을 통틀어서 향가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렇게 향가야. 향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이 향가의 특징들이 몇 개 더 있어. 그러면 이 향가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겠니? 한문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향유 계층을 알 수 있어. 전통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은 서민층일까? 아니면 지배층일까? 그래, 지배층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향유 계층은 주로 누구에 의해서? 지배층에 의해서 불렸다. 향유 계층은 주로 지배층이야.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작품들을 보자면 작가는 대부분 누구 아니면 누구냐면 승려 아니면 누구? 화랑이 되는 거야. 승려 아니면 화랑들이 대부분이야.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작품들을 보자면.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제망매가도 승려 것이고, 그렇죠? 승려나 화랑 것들이 많아. 주로 향유 계층. 그럼 좀 더 가보자. 그럼 얘네들이 쓴 향가의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쓰였을까? 승려가 썼지. 그럼 주로 무슨 내용? 도교? 승려인데? 무슨 종교? 그래. 주로 불교적인 내용이 쓰거나 화랑들이 썼을 때는 주로 화랑을 뭐 하는 내용? 화랑을 예찬하는 내용을 주로 썼다는 거야. 이게 이제 향가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향유 계층은 주로 지배층이라는 거. 승려라든지 화랑. 내용은 승려가 졌으면 불교적인 거고 화랑이 쓰면 화랑을 예찬하는 내용을 썼다는 거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겠지. 그럼 여기 있는 걸 통해서 이것만 알 수 있느냐? 아니야. 좀 더 알 수도 있어. 여기 보면 뭐라고 했니? 향찰로 기록된 시가문학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이건 구전됐다는 얘기야? 아니면 창작 당시부터 기록했다는 거야? 기록했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것들 중에서도 서민들은 구전되다가 나중에 기록됐잖아. 얘는 최초의 무슨 문학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최초의 기록문학이야. 창작 당시부터 기록했다. 최초의 기록문학인 거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향가는 주로 지배층 승려나 화랑에서 만들어졌고 내용은 불교적이고 화랑 예찬적인 내용이 많았고 양반들이 주로 썼기 때문에 기록문학이야. 최초의 기록문학이라고 보는 거야. 쓰면서 썼으니까. 그 다음 또 몇 개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초의 기록문학에 더불어서 무슨 얘기하려다 까먹었다. 그래서 이래서 선생님 미리 필기를 해놓는 거야. 머릿속에 생각했다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서. 아니 이것도 안 해놨어. 자 그럼 또 가볼게요. 그러면 이런 향가의 형식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향가의 형식. 향가의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식은 크게 세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사구체, 그 다음에 무슨 체? 팔구체, 그 다음 19채 이렇게 되는 거고 사구체에서부터 시작해서 19채로 가는 게 이게 발전 과정이에요. 발전 과정이니까 맨 처음에 만들어진 향가는 몇 구체겠니? 네 구체.
4줄이라는 얘기야. 4줄, 8줄, 10줄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향가 중에 하나가 우리 서동요 알지? 서동요. 서동 서방님은 그지? 그 서동요는 4줄짜리 4구체. 가장 오래된 향가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제망매가는 몇 구체야? 19구체 향가야. 그래서 19구체 향가는 몇 줄짜리? 10줄짜리. 그러면 여기서 이 19구체 향가를 우리가 10줄짜리 19구체 향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완성형이라고 불러. 완성된 형태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19체 향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얘가 19체니까. 그럼 19체 향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옆에다 좀 이어서 한번 적어볼게. 19체 향가의 특징. 첫 번째, 몇 단 구성이냐면 바로 3단 구성을 취하고 있어. 3단 구성을 취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낙구라고 그래. 3단 구성에서 세 번째 구의 마지막 낙구의 첫머리는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어. 낙구의 첫머리는 감탄사다. 이렇게. 총 다 해서 몇 줄이라고 그랬지? 아까 선생님이 10줄이란 얘기지? 그럼 10줄이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겠냐면 이렇게 한번 나눠줄 수 있겠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부분 여기가 4줄, 4, 2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3줄, 5줄 이렇게 되거나 해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 4, 4, 2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3, 5, 2로 되어 있거나. 그럼 낙구의 첫머리는 어디가 되겠니? 바로 여기가 되겠지. 낙구의 첫머리니까 여기 9번째. 여기는 뭘로 시작한다? 감탄사로 시작된다. 이게 19체 향가의 특징이야. 그럼 앞에 제망매가 살짝 한번 봐봐. 앞에 넘겨가봐. 10줄 돼 있고 9번째 뭐로 시작하지? 아, 이렇게 시작하지? 이게 이제 19체 향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3단 구성이고 낙구의 첫머리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야. 그런데 얘들아 여기 잘 봐봐. 3단 구성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첫머리가 제한돼 있어. 이거 뭐랑 비슷하죠? 우리 비슷한 거 알고 있는데 시조랑 비슷하죠. 시조도 3장 6구에 3장 6구고 마지막 종장의 첫머리가 3음절로 제한이 되지. 그래서 이 향가가 이 19체 향가가 훗날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야? 시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형식이 딱 정해져 있지. 19체 향가를 쓰려면 반드시 세도막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낙구의 첫머리는 뭘로 기록해야 된다? 감탄사로 기록해야 되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는 애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정형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최초의 뭐가 되는 거야? 최초의 정형시가가 되는 거야. 최초의 정형시가. 아까 최초의 기록문학이긴 하지만 최초의 정형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문학에서 중요한 가치는 항상 똑같아. 최초, 최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향가의 가치는 최초의 정형시가이자 최초의 기록문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향가는 원래 이 단독적으로 만들어진다. 나 향가만 딱 지을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어. 그래서 향가는 아까 선생님이 하려고 했다가 생각이 안 났다는 거 여기 쓸게. 향가는 뭐와 함께 전한다?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고 어떤 시점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제망매가도 월명사가 자신의 누인이 죽었잖아. 그래서 누인을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고 이 종이 유세차 읽잖아. 그런 것들을 읽어서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종이를 태웠더니 그 종이가 어디로 갔어? 서방쪽부터 서쪽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랑 같이 전해져. 그걸 통해서 아, 이 노래가 어떤 노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개념적인 측면은 이렇게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향가는 신라시대 향찰로 기록된 문학이고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전체를 어순대로 표기한 거야. 그래서 종합적인 표기체리야. 다 쓸 수 있었어. 우리말 전체라고 말하는 건 실질적인 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요소인 조사, 어미, 접사까지 다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주로 실질적 의미는 뜻을 빌렸고 형식적 의미는 뭘 빌렸다? 음을 빌렸다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향 계층은 기본적으로 한자를 알아야 되니까 지배층이 없고 현재 전하는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승려 아니면 화랑이야. 내용 자체도 승려가 지으면 불교적인 내용, 화랑들이 쓴 작품들은 화랑 예찬은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겠지.
그리고 기록했다고 했지? 최초의 기록 문학이면서 이 문학은 배경설화와 함께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다음 형식은 이 향가 형식은 크게 4구체, 8구체, 19체인데 가면 갈수록 발전해가는 과정이고 19체가 완성형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완성형인데 그럼 이 19체 향가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몇 단 구성? 3단 구성. 3단 구성. 4줄, 4줄, 2줄 또는 3, 5, 2 이렇게 해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 낙구의 첫머리는 뭘로 시작한다? 감탄사로 시작한다. 이게 향가의 특징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정형시가에 해당하고 우리 국문학상 최초의 정형시가가 되고 3단 구성과 낙구의 첫머리가 제한된다는 건 훗날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시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향가의 전체적인 내용이야. 됐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제 막매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월명사야 제 막매가니까 이것도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몇 단 구성이라고? 3단 구성. 얘도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기 4, 그 다음에 4 이렇게 해서 3단 구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밑에 보면 여기 해석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해석보다는 항상 시험에는 해석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 원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처음에 일단 해석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자. 처음에 생사길은이라고 나와 있죠. 한자로는 생사로운이야. 생사길로자 그러니까 생사길은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건 안 나와 어차피 시험에. 요거만 나오니까. 삶과 죽음의 길은 삶의 김과 삶의 김 죽음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이에 이샴에. 이는 어디야? 여기를 말해.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음에 이런 뜻이야. 다시 삶과 죽음의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어디 이게? 오 어떻게 알았지? 오 했어? 여기는 바로 여기라는 뜻이고 여기는 이승을 뜻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봐봐. 우리도 일상생활 사는 누구 죽었다는 소식 듣잖아요.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삶과 죽음이 공존해요. 우리는 살고 있지만 또 어느 시점에 누군가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다. 이곳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그러면 무슨 뜻이야? 머뭇거린다라는 얘기는 두려워하고 라는 뜻이야.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삶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지. 그지? 삶과 죽음의 길 이곳 이승에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나는 간다. 여기 따옴표 한번 처리해 볼까요? 나는 가나다. 그러니까 나 간다. 이런 뜻이겠죠. 죽는 사람이 나 간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유언. 그래 얘는 유언이란 말이야. 유언. 나는 간다는 말도 그럼 유언의 말도 못다 이루고 가난 있고 야 유언도 나 죽는다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갔대. 그럼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니? 그렇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거야. 자 봐.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어. 그런데 우리 누이가 삶과 죽음은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 내용 무슨 내용이 되겠니? 누이의 뭐가 되겠어? 갑작스러운 죽음인가? 그렇죠? 여기는 이제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좀 길게 쓸게 선생님이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 해석이 돼. 해석을 굳이 외울 생각하지 마. 내용만 잘 봐도 해석이 되잖아. 그렇죠? 봐요.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음에 두려워하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못다 하고 가난 있고 갑니까? 라고 나와있죠. 서리법이죠. 갑니까? 라고 있죠. 서리법을 통해서 나와있죠. 서리법도 써줄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서리법을 통해서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여기 남아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 여기 두 번째가 되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니? 이른 바람이야.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이에 저에는 뭐야? 여기저기 이에 저에 여기에 저기에 그러니까 이에 저에 여기저기 떨어질 그러면 떨어지는
잎같. 잎 뭐야?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같이, 잎같이 이런 뜻이야. 잎같이. 무슨 법이냐 그러면? 뭐뭐 같이니까? 직유법. 그래요. 직유법입니다. 한 가지에 나고 한 가지.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원저 모르겠구나 라는 얘기죠. 자, 여기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여기까지 과목 다시 해석 한번 해보자. 자, 누가 죽었죠?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냐면 갑작스럽게 죽었잖아. 갑작스럽게 죽어서 너무 슬퍼. 그런데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나뭇잎처럼 이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나뭇잎은 원래 가을에 어떻게 되니? 떨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누이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가을에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데 어느 가을이야? 가을 이른 바람이지. 그러니까 가을에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같다는 얘기야. 그럼 누이가 어떻게 좀 그렇지. 생각보다 일찍 죽었다는 걸 말해.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 뜻하는 건 뭐냐면 바람을 뜻하는 건 시련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누군가는 죽는 운명이잖아. 그지? 시련 운명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그런 운명이 이른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른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누이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 요절이야. 이른 나이에 죽었다는 요절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른 바람. 아, 요절. 바람이 뭘 뜻해? 시련이나 운명입니다. 여기저기 떨어진 잎처럼이라고 했죠. 그럼 잎이 상징하는 건 누구겠니? 누가 나무처럼 죽은 거야? 그래, 누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 원래 고전은 무조건 해석이 첫 번째. 해석만 되면 거기 있는 것들은 다 해석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삶과 죽음의 길은 이곳 이승에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누이는 나 죽는다라는 말도 못 다 해주고 갔어. 어찌 갑니까? 그래서 갑작스러운 누이를 주면 슬퍼하고 있어. 응?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곳 저곳에 떨어지는 잎처럼 뒤에 한 가지에 나고라고 했어. 한 가지에 났다는 건 가지가 있지? 한 가지에 아이고 이파리 이렇게 있겠죠? 한 가지에 났는데 한 가지에 나고 누구랑 누가 여기는 누가 되겠고 화자인 나가 되겠고 여기는 누가 되겠니? 누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한 가지는 뭐가 되겠니? 그렇지. 이 둘 사이가 나랑 누이는 한 가지에서 난 거지 무슨 관계라는 거야? 혈연 관계. 혈연 또는 동기간. 동기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는 같은 부모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한 부모에서 나고 가는 곳은 서로 모르는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지? 승우? 응. 그럼 여기에 내용은 중심 내용은 뭘로 적을까? 누이가 어떻게 죽었다? 갑자기 죽은 건 위에 나왔잖아. 그렇지. 응. 요절한 누이의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다. 요절한 그러니까 미안. 누이의 요절로 인한 허무함. 이 허무함이라고 가. 허무함. 위에 슬픔 나왔으니까 허무함도 안타까움. 이거 어디로 갔는가 이거잖아. 야 이거 어디로 갔니? 있었던 게 갑자기 없어진 거잖아. 우리가 허무하다라는 말은 어떨 때 쓰냐면 허무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무상감. 우리 인생 무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참 인생 무상이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지. 이럴 때는 어떤 감정이냐면 어떤 감정일 때 허무하다고 느끼냐면 내가 과거에 화려하거나 아주 부자였어. 과거의 영광과 화려함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바로 허무함이라고 보는 거야. 과거의 젊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안타까움.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서도 허무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이 이렇게 돼요. 그럼 마지막 한번 가볼까? 나오죠. 여기는 이제 정서의 집약인 거지. 여기는 모든 감정이 다 어떻게 돼 있어? 집약돼 있어. 집약. 슬픔, 안타까움, 허무함 다 집약돼 있어요. 그런데 니네 왜 이 작품을 뒤에 있는 작품인데 여기다 먼저 끌어서 니네 진도에 들어갔는지 알아? 어떤 작품하고 연계시키려고 했을까? 눈물.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작품하고 연결시키고 싶어서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작품하고 이 제망매가 작품 공통점 뭐죠? 일단 첫 번째 내용상으로 보자면 아들이 죽었거나 형제가 죽은 혈연의 죽음이에요. 가족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감탄사가 마지막에 나오기도 하죠. 그 또 하나 슬픔을 단순히 슬픔 하나니 얘네들은 그렇지. 눈물에서는 뭘로? 종교의 힘으로 승화시키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는 거야. 그래요. 불교적인 내용으로. 그래서 감정이 지박이지. 미타 차례 맛보라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냐? 미타 차례 나오겠죠. 이 미타 차례라는 걸 통해서 미타 차례 뭔데? 미타 차례는 바로 극락. 저승이에요. 저승. 여기는 저승인데 그냥 단순히 지옥이 아니겠죠. 저승에서도 극락세계예요. 극락. 서방종토라고 해도 극락. 그럼 여기서 극락이죠. 여기서 뭐 할 거래요? 맛보다라는 얘기는 만나다. 저승에서 만날 나 도 닦으며 기다리겠노라라는 거예요. 저승에서 다시 만나는 걸 뭐 하겠다는 거니? 기다리겠다라고 했으니까 기대도 되겠지만 재회에 대한 기대 또는 재회에 대한 의지, 나를 도를 닦아서 저승에서 반드시 만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중심 내용은 뭐가 되겠냐? 여기까지는 종교의 힘으로 뭐라고 했어? 재회에 대한 기대. 근데 재회에 대한 기대인데 그 종교의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 위에 나와있던 허무함 이런 것들을 종교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지. 여기는 이제 내용은 이제 재회에 대한 기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개 더 해야 되죠. 몇 개 되는데 여기서 이 아를 기점으로 해서 시상이 어떻게 돼요? 전환됩니다. 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위에서는 어떤 정서가 있었지? 슬픔. 그래. 슬픔. 안타까움. 그 다음 허무함.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런데 여기서는 종교적으로. 그래. 종교적으로 이런 것들을 승화 또는 뭐 극복도 맞습니다. 극복을 통해서 재회에 대한 기대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시상이 여기서 이렇게 전환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미타찰의 공간적 의미가 좀 달라져요, 이제. 미타찰은 저승이라고 했지? 그럼 위에도 이해가 나오지? 여기는 어디라고 했니? 이승이지? 그럼 얘는 어떤 의미가 달라지냐면, 이승에서 나는 누구와 이별하죠? 누이랑 이별하니까 이쪽 무슨 공간? 이별의 공간이면서 슬픔의 공간이 되는 거야. 그럼 미타찰에서 만나잖아. 그럼 미타찰은 무슨 공간? 재회의 공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고 미타찰하고 서로 어떻게 돼요? 대비되는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나는 이곳 이승에서 사랑하는 누이와 이별했지만 미타찰에서 그 누이 어떻게 되겠다? 다시 만나겠다. 재회에 대한 기대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재회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이런 슬픔과 안타까움을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이겨내겠다가 되는 거야. 됐지?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 밑에 이거 해석 볼 생각 하지도 마. 일단은 보지도 말고 일단 이걸로 다 가. 이걸로 다 가. 알겠죠? 자, 해석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 한 번만 다시 해볼까? 삶과 죽음의 길은 이곳 이승에 있음에 두려워하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라는 얘기는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 어찌 갑니까? 안타까움 나와 있어. 자, 그 다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 또는 이에 저니까 이곳에 저기에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오고 가는 곳은 어찌 모르십니까? 어디 갔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요절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절로 인한 안타까움.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한 구모에서 자랐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여기는 허무함이라는 정서가 등겨 있는 거지. 여기까지가 슬픔, 안타까움, 허무함이었다면 종교의 힘으로 미타차에서 만날라. 저승에서 만날라. 도 닦으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다라는 기대와 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누이의 죽음이라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종교적으로 극복한 시가 바로 이 시가 되는 거야. 됐지? 19치 한 가지?
10줄이지? 3단 구성이지? 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최초의 무슨 문학이라고? 기록문학이고 3단 구성에 여기에 감탄사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무슨 시가라고? 정형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내용 좀 한번 가볼게요. 19채 한가한 이 작품은 19채 한가죠? 정제된 형식미를 잘 갖추고 있어. 왜? 정제된 형식미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얘가 무슨 시기 때문에? 승호야 무슨 시기 때문에? 정형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형식미를 잘 갖추었고 수준 높은 서정성과 비유적인 표현 나오지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 이거야. 이거 비유적인 표현.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을,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은 죽은 누이를,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이런 높은 서정성과 비유적 표현을 담고 있어서 문학성이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바람, 요절,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 죽은 누이, 한 가지 같은 부모. 그래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했죠. 이렇게. 향가, 형식적, 아까 19채 향가라고 그랬죠? 19채 향가는 3단 구성이야. 4, 4, 2. 3단 구성이고요. 3단 구성. 낙구의 첫머리는 뭘로 시작한다고?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부터 8구까지가 비극적 정서잖아. 그지? 근데 비극적 정서를 낙구, 구에서 어떻게 슬픔을 극복의지로 전환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작품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들이 되겠죠. 됐습니까? 향가의 문학사들이 두 개 있겠죠. 뭐하고 뭐 있겠냐? 아까 했잖아. 최초의 뭐? 최초의 기록문학. 그 다음에 최초의 정형시가. 이게 가장 큰 문학사들의 의의인 거야. 그렇게 되고 우리말을 적기 위해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했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봐. 우리말 노래라고 했지. 향차를 우리말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래문화를 사용하는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태도가 나와 있죠. 한자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우리의 어순대로 바꿔서 쓴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귀중한 문화의 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서 뒤에 좀 내용 한번 가볼게요. 자, 핵심 정리 한번 가볼게요. 19장 가고요. 추모적,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가 되겠고, 제 막매가니까 애상적, 슬프고 쓸쓸하고, 종교적, 불교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누이의 죽음, 주제는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고 재회를 소망하는가. 누이와의 사별을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표현했지? 어떤 현상에? 나뭇가지, 한 가지에 나고 떨어지는 거지. 그런 것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했고요. 하강적 이미지,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이라고 했죠.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죽음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냈고, 누이의 죽음이라는 인간적 슬픔과 고뇌를 뭘로? 미타 차례 만날라. 그죠? 종교적으로 이겨내는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다음. 됐고. 여기, 비유적 이름을 가볼게. 이른 바람은 뭐라고? 누이의 요절. 그래서 안타까움과 슬픔이고,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죽음. 그죠? 죽은 누이를 뜻하고 한 가지는 같은 부모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공간의 대비 아까 했죠. 이해는 어떤 공간? 이승이죠. 이승이면서 현재의 공간이면서 이별의 공간이고 화자 종교적으로 극복하는 미타차는 저승이죠. 그리고 만남의 공간, 재회의 공간이고 미래가 되겠죠. 이런 공간적 구성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제 막매가였습니다. 자, 학습활동 가볼게요. 똑같아요. 계속 나와 반복해. 이른 바람, 요절, 떨어진 잎, 죽은 누이, 한 가지, 같은 부모. 됐지? 자, 요런 거. 비유적인 표현들을 왜 사용했는지 한번 가볼까? 한 가지 선한 잎들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모습으로 누이의 죽음을 나타냈지. 그래서 화자가 누이의 요절에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했다?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봐. 애처로움과 슬픔이죠. 그 다음에 무상감, 그 다음에 극복의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3단 구성이니까 계속 나왔던 거겠죠. 아는 여기 어떤 역할을 한다? 두 가지야. 아를 통해서 어떻게 됐지? 앞에서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종교적인 힘으로 극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상이 어떻게 되는 거니? 전환되는 거겠지.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보자. 아는 앞에 전개된 시상을 정리하고 작품 전체를 마무리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 즉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제의 슬픔과 삶의 고뇌가 극복되는 부분이라고 했어. 극복되는 부분으로 비극적 정서를 슬픔의 극복의지로 전환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정서도 집약되어 있고요. 정서도 집약되어 있고 또 시상을 정리하고 작품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정서도 집약되어 있고
슬픔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는 걸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다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됐고. 다음 읽어볼게요. 향가는 향찰이라는 특수한 문자로 표기된 시가 갈래고요.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문자라니까 향찰은 우리말이야. 아마 주체력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 예컨대 니문은 이거 저글자였구나. 좀 비슷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났어. 니문은 표기할 때 하고자 할 때 앞에 글자는 한자의 뜻을 빌려 임금 주에서 님, 뒤에 글자는 한자의 음을 따서 숨을 은 해서 님은인가. 얘가 뜻이고 얘가 음이니까 앞에서 임은 이런 식으로 적은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향찰은 삼국 중에 신라에만 있었던 우리식의 글자였다. 신라에만 있었고요. 신라인들은 한자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그것대로 쓰는 한편 이것을 곧 변형시켜서 향찰이라는 독창적인 문자를 창안했다. 이런 점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 신라인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뛰어난 지혜를 만나게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주체성입니다. 주체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태도를 잘 보여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뭘 기억하면 된다?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이거다라고.